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호구 취급받았던 시댁과 인연을 끄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애가 열이 펄펄 끓어 돌잔치 취소됐으니 장금이나 보내라. 당일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위약금이라도 줄여보려 제가 예약한 호텔 뷔페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유리문 너머엔 응급실에 갔다던 조카가 멀쩡히 웃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사돈댁을 모시고 화려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는 아쉬우면서 수수한 겉모습은 부끄러워 저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죠. 저는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카드를 내밀어 결제를 우아하게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들의 허영심에 찬물을 끼얹고 제 삶을 완벽히 되찾아온 통쾌한 반격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수진아, 너 스킨 다 떨어졌더라. 이번엔 내가 백화점 가서 좋은 걸로 하나 사올까?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대 앞에서 끄트머리만 남은 로션통을 탈탈 털고 있는 제 등을 보며 남편이 미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며 픽 웃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백화점은 무슨. 인터넷으로 대용량 세일하는 거 2통 시켜놨으니까 내일이면 와. 당신 용돈이나 아꼈어. 우리 내년에는 무조건 전세금 올려주거나 이사 가야 하잖아.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한번 꽉 주물러주고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로션통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0대 후반 한창 꾸미고 다닐 나이일 수도 있지만 제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고 머리는 질끈 묶어 넘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저의 월급을 합쳐봤자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기저귀 값의 분유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학원비까지 생각하면 제가 화장품 하나, 명품 가방 하나 욕심내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회사에 갈 때도 늘 편하고 질긴 검은색 슬랙스에 셔츠 몇 벌을 돌려 입으며 점심값이라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안 먹고 안 쓰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동안 시댁의 대소사 비용은 늘 저희 부부,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인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너희는 맞벌이 하니까 그래도 형편이 낫지 않느냐며 저희의 경제력을 당연하게 의지하셨으니까요. 어머니, 이번 어버이날 용돈이에요. 칠순 때 여행 보내드리기로 한 거 조금씩 더 모으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작년 봄 어버이날을 맞아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께 두툼한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편 몰래 제 식비와 교통비를 쪼개고 쪼개어 만든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가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봉투를 넙죽 받아드셨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밖에 없다. 매번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고마워서 어쩌니. 우리 며느리 알뜰해서 우리 아들 장가 참 잘 갔지. 분명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안방 서랍에 넣고 나오신 어머니의 시선은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던 제 낡은 카디건과 무릎이 살짝 튀어나온 바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조금 전과는 다르게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근데 수진아, 너 그 옷은 작년 명절에도 입고 오던 거 아니니? 너는 돈을 다 어디다 두고 허구한 날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 다음 주에 너희 시누이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사돈댁에서 볼까 민망하다제. 아무리 일하느라 바빠도 그렇지 며느리가 너무 안 꾸미고 다니면
아들 기죽어. 어디 갈 때 옷 좀 신경 써서 입어라. 그 순간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물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낡은 카디건, 제가 왜 이걸 입고 있는지 어머니는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 생신 때 동네 친구분들 모임에 입고 가시라고 백화점에서 꽤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제 카드로 무리해서 결제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 드리느라 정작 제 옷 한 벌 살 돈은 아까워서 몇 년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사돈댁 보기 부끄럽다니요. 어머니, 제가 애 키우면서 회사 다니느라 아침에 꾸밀 시간이 어딨어요. 그리고 옷이야 깨끗하게 빨아 입으면 그만이죠. 걱정 마세요. 다음 주 식사 자리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갈 테니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착하지만 중간에서 늘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며 그래,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고 참으면 평화롭겠지.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악착같이 모아온 돈은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라며 반겼지만 정작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수수해진 며느리의 존재 자체는 은근히 부끄러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돈 많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시누이의 시댁 식구들, 즉 사돈댁 앞에서는 더더욱 저를 감추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저는 그때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사랑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참아왔던 제 헌신이 그들의 얄팍한 허영심 앞에서는 얼마나 우습고 초라한 취급을 받게 될지.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저는 시누이 아이의 비싼 호텔 돌잔치 비용을 제 카드로 긁어주는 미련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시누이는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3남매 중 막내딸로 자라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데다 몇 년 전 지역에서 제법 크게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이른바 좀 사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는 친정에 올 때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거리는 명품을 휘두르고 나타났고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당신이 부자가 된 것처럼 어깨에 잔뜩 힘을 주셨습니다. 옳게 나 이번에 우리 지훈이 첫 돌잔치 강남에 있는 5호 호텔에서 하려고. 형님이 자기 애들 돌잔치 했던 곳인데 아유 시부모님이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어찌나 유난이신지 몰라. 손님들 식대만 10만 원이 훌쩍 넘는데 눈이 높으셔서 웬만한 뷔페는 성에 안 차시나 봐. 조카의 돌을 한 달 앞두고 제 집에서 열린 가족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퇴근 후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부랴부랴 불고기를 재우고 잡채를 무쳐낸 밥상머리에서 시누이는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며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식대가 10만 원이 넘으면 우리 세 식구 축의금은 도대체 얼마를 해야 하나 계산하며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갈비를 뜯으시던 시어머니가 툭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수지나 명색이 너희 부부가 하나뿐인 외삼촌이고 외숙모인데 돌잔치 뷔페 예약금은 너희가 좀 기분 좋게 써라. 요새는 그게 친정 식구들 돌이라더라. 딱 100만 원만 미리 결제해 주면 된다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100만 원이라는 단어에 저는 먹던 밥이 얹히는 기분이었습니다. 100만 원. 누군가에겐 껌값일지 몰라도 매달 대출 이자의 생활비, 아이 학원비까지 쪼갰으며 제 점심값 8천 원도 아까워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는 저에게는 피 같은 큰 돈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엄마, 수진이 요즘 무리해서 적금 붓고 있는데 무슨 100만 원이야. 우리가 알아서 축의금 봉투 두둑하게 할게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왜 그래? 사돈 어른들도 다 오시는데 친정 오빠가 그 정도도 못해줘? 옳게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시어머니한테 우리 친정은 형편이 안 돼서 예약금 못 내준대요 하고 말게.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며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신우이의 말에 식탁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습니다. 중간에서 난처해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의 얼굴, 그리고 내가 안 해주면 내 딸 기죽는다며 저를 쏘아보는 시어머니의 눈빛. 저는 결국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우리 조카 첫 생일인데 외숙모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예약할 때 제 번호 알려주시면 카드로 결제할게요. 그날 밤 신우이가 보낸 호텔 뷔페 모바일 결제 링크 창에 제 신용카드 번호를 꾹꾹 눌러 입력하면서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작 제 아이 돌잔치는 돈을 아끼느라 동네 작은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끝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 신우이가 부자시댁 눈치 보느라 저러는 걸 텐데. 가족이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눈 감고 양보하자. 우리 아이 올겨울 따뜻한 패딩 하나 사주려고 모아둔 비상금을 헐면서까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100만 원의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금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고서야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가 다가올수록 어딘가 이상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를 3일 앞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일요일에 입고 갈 남편의 정장 셔츠와 제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낡은 티가 날까봐 소매 끝을 빳빳하게 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안 그래도 일요일 시간 여쭤보려고 했어요. 행사 시작이 12시 맞죠? 저희가 한 10시쯤 일찍 가서 손님 맞이도 돕고 답례품 챙기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던 제 말에 수화기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묘하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아니야. 수진아, 너 평일에 회사 일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주말엔 좀 푹 쉬어야지. 일찍 올 거 하나도 없다. 행사 시작하고 한 12시 반쯤 천천히 와라. 늘 시댁 행사가 있으면 저를 제일 먼저 부려먹으려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제 피로를 걱정하시다니요. 어리둥절한 마음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외삼촌네인데 어떻게 늦게 가요? 참 어머니, 복장은 한복 입으세요? 아가씨 시댁분들도 오시니까 저도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 좀 단정하게 드라이하고 정장 입고 갈게요. 그 순간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자르셨습니다. 아니, 뭘 굳이 정장을 입고 미용실을 가니? 그냥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는 건데. 너 평소에 회사 다닐 때 입는 그 편한 바지 있잖니. 그거 입고 와. 튀게 입지 말고 아주 수수하게 평소대로 하고 와. 알았지? 뚝.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를 들고 저는 다리미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수하게, 튀지 않게, 평소처럼, 그리고 행사 시작하고 나서 늦게. 제 머릿속에 어머니가 남긴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나 조급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제 불안한 예감은 기어코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있는 단체 문자방에 신우이가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1분도 안 되어 황급히 지운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쥐고 있던 저는 그 문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강남의 유명 고급 미용실 예약 안내 문자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예약자 김은영 신우이 외 3명 시간 오전 7시 30분 내역 혼주 헤어 및 메이크업. 시어머니와 신우이 그리고 아마도 사돈 어른들이 함께 새벽부터 숍에 가서 풀 메이크업을 받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게는 미용실도 가지 말고 평소처럼 수수하게 오라며 신신당부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덜컹. 지하철이 흔들리며 멈춰서는 순간 제 심장도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갑에서 나온 100만 원으로 최고급 호텔 뷔페는 예약해놓고 정작 그 며느리의 수수한 모습은 자기들의 화려한 잔치에 섞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아주 불길하고도 선명한 예고편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도대체 저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저는 애써 밀려오는 불길함을 억누르며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조카의 돌잔치 당일인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밀린 늦잠을 잤겠지만 그날은 아침 7시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며칠 전 신우이가 실수로 올렸다 지웠던 미용실 예약 문자가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찜찜함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자기 자식 첫 생일이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유난을 떠는 거겠지.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고 조용히 축하만 해주고 오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아이와 블록 장난감을 맞추며 놀아주고 있었고 저는 안방에서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수수하게 입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시긴 했지만 명색이 호텔에서 열리는 잔치에 매일 입는 출퇴근용 슬랙스를 입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옷장 구석에서 그나마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연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튀지 않고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대에 앉아 역계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드라이기로 머리도 차분하게 말아내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를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은 12시였지만 차가 막힐 것을 생각하면 슬슬 나갈 채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슬슬 옷 갈아입어. 나도 아이 옷 입힐게. 제가 안방 문을 열고 나가 남편에게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돌잔치 당일이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이제 막 준비하고 나가려던 참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잔뜩 상기된 그리고 과장되게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지훈이가 어젯밤부터 열이 펄펄 끓더니 아침에 경기를 일으켜서 지금 응급실이야. 애가 눈이 획 뒤집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응급실이요? 지훈이가요? 어머니, 어느 병원이에요? 저희 당장 그쪽으로 갈게요. 돌잔치는 어떡하고요? 제가 화장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묻자 어머니는 묘하게 한 템포를 쉬더니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긴 어디로 와. 지금 애가 아파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까지 오면 복잡하기만 해. 오늘 돌잔치는 당연히 취소했다. 사돈댁에도 방금 다 연락해서 오시지 말라고 했어. 너희도 집에서 그냥 푹 쉬어라. 너무 놀란 마음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조카를 축하하는 날에 응급실이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도 제 심상치 않은 표정에 놀라 곁으로 다가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며 입모양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손짓으로 잠시 기다리라 하고 다시 전화기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명색이 가족인데 어떻게 안 가요? 응급실 밖에서라도 기다릴 테니까 병원 이름 알려주세요. 아니라니까. 오지 마라. 아유, 의사 선생님 오셨네. 나 끊는다. 다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 어머니가 잠시 핸드폰을 귀에서 떼어낸 찰나의 틈으로 수화기 너머의 배경소리가 제 귀에 고스란히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응급실의 삐용거리는 기계음이나 사람들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잔하고 우아하게 흐르는 클래식 피아노 연주곡, 그리고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려온 한 여자의 목소리. 어머, 사돈어른 오셨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저희 지훈이 컨디션이 오늘 아주 최고예요. 간드러지는 콧소리가 잔뜩 섞인 신우이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이 떠 있는 핸드폰을 쥔 채 저는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동치던 심장이 이제는 마치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야? 무슨 일 생겼어? 옆에서 어깨를 흔드는 남편의 목소리도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수많은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빼고 새벽부터 예약되어 있던 혼주 미용실. 정장 말고 편한 바지를 입고 최대한 늦게 오라던 시어머니의 당부. 그리고 방금 들려온 컨디션이 최고라는 사돈 어른을 향한 신우이의 환영 인사까지. 애가 아파서 잔치를 취소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까맣게 꺼졌던 핸드폰 화면이 다시 밝아지며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애가 아파서 정신이 없구나. 돌잔치 당일 취소라 위약금을 식대만큼 물어내라네. 일단 식대장금 300만 원은 내 계좌로 보내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슬픔이나 억울함보다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이성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안 해본 고생 없이 억척스럽게 살아온 워킹맘이었습니다. 돈의 흐름과 계약의 원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했습니다. 예약금 100만 원은 분명 내 명의의 신용카드로 긁었어. 이런 고급 호텔 뷔페에서 당일 취소를 한다면 당연히 예약자 본인의 카드를 가져와서 위약금을 재결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차감해야지. 예약 당사자 확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생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는 아마 제가 순진하게 놀라서 의심도 없이 300만 원을 덜컥 입금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수수하고 촌스러운 며느리는 사돈댁 보기 창피하니 오지 못하게 막고 며느리 지갑에서 나올 식대 결제 대금은 쏙 빼먹으려는 그 얄팍하고 소름 끼치는 계산. 여보. 저는 핸드폰을 꽉 쥐며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아파서 응급실 갔대. 잔치 취소됐대. 뭐? 진짜? 어느 병원인데? 우리 빨리 가보자.
아니, 당신은 집에서 애 보고 있어. 나 혼자 갈 데가 있어. 어딜? 병원 안 가고? 뷔페? 돌잔치 뷔페? 위약금 물어야 한대서 내 카드로 결제한 거 확인하고 직접 취소해야 해. 당사자 아니면 안 해주거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처럼 화장기 없는 수수한 며느리가 아니라 입술을 꽉 깨물고 두 눈에 서늘한 분노를 담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택시에 올라타며 기사님께 호텔 이름을 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예감이 틀렸기를, 내가 잘못 들은 것이기를, 그저 뷔페 규정이 복잡해서 어머니가 실수하신 것이기를. 하지만 택시가 목적지인 강남의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을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던 불길한 경고음은 기어코 현실이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차가운 유리문을 밀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기막힌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강남의 5성급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반긴 건 눈이 부시게 화려한 샹들리에와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한껏 차려입은 사람들이 로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혹시라도 제 옷차림이 초라해 보일까봐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세워진 행사 안내 모니터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이 호텔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연회, 결혼식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위에서 세 번째 줄, 연회장 안내 문구에 멈춰 섰습니다. 3층 로즈홀 박지훈 아기 첫 돌잔치 김은영, 박상민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취소되었다던 잔치, 응급실에 갔다던 조카. 하지만 전광판의 글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닐 거야. 전광판 업데이트가 늦었을 수도 있어. 위약금 문제 때문에 아직 이름이 남아있는 걸 거야.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랐습니다. 3층 연회장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제 부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복도 끝 로즈홀 입구에는 화려한 생화 장식으로 꾸며진 포토 테이블이 버젓이 놓여 있었고 턱시도를 입은 조카의 대형 액자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축의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우이의 남편, 바로 제 매제였습니다. 매제는 지나가는 하객들에게 허리를 굽히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전화 한 통에 사색이 되어 응급실을 찾던 아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제의 눈에 띄지 않게 복도 장식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연회장의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리문 너머의 세상은 제가 평생 악착같이 아끼고 참아왔던 시간들을 비웃는 듯 너무나도 완벽하고 평화로운 잔칫집이었습니다. 홀 안에는 수십 명의 하객들이 고급스러운 스테이크와 해산물이 담긴 접시를 들고 호아호우 웃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형형색색의 풍선과 비싼 과일들이 산처럼 쌓인 돌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상 앞,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며칠 전 시누이가 실수로 올렸던 문자 내용대로 두 사람은 새벽부터 강남 최고급 미용실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에 화려한 뒷꽂이를 하고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옥색 최고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 저에게 옷 살 돈이 어딨냐, 대충 입자 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품이 넘쳤습니다. 신우이 역시 몸에 딱 붙는 비즈 장식의 드레스를 입고 손목에는 새로 산 듯한 명품 팔찌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돈 어른들, 즉 신우이의 시부모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댁 식구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유리문 너머로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입 모양과 표정에서 묻어나는 우월감과 허영심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호텔 뷔페 우리 친정에서 예약해 준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참 알뜰하고 돈도 잘 벌어서 조카돌이라고 이렇게 크게 한턱 냈지 뭡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색을 내고 계시겠지요. 제 카드로 결제한 100만 원어치 예약금을 깔고 앉아 사돈댁 앞에서 한껏 체면을 세우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아파서 응급실에 가 숨 넘어간다던 제 조카였습니다. 조카는 번쩍거리는 장난감 자동차에 앉아 직원들이 흔들어주는 비눗방울을 잡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열이 끓기는커녕 볼이 발그레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리며 스르르 벽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유리문 너머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어머니의 최고급 옥색 한복과 유리에 초라하게 비친 제 낡은 베이지색 원피스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대비되어 뼈저린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내 모습은 부끄럽고 며느리 지갑에서 나온 돈은 안 부끄럽던가요? 입술을 꽉 깨물자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제가 화장품 하나 안 사고 낡은 카디건을 몇 년째 입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 생신에 명품 코트를 사드리고 시누이 아이의 비싼 돌잔치 예약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낸 돈으로 꾸민 화려한 무대 위에 촌스럽고 수수한 며느리를 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사는 사돈댁 식구들 앞에서 매일 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일에 찌들어 사는 올케의 존재가 창피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수하게 입고 최대한 늦게 오라고 밑밥을 깔았고 그것도 모자라 당일 아침에는 아이가 아프다는 끔찍한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저를 완벽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약금 핑계를 대며 제게 식대장금 300만 원까지 추가로 뜯어내려 한 그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민낯. 손님, 혹시 돌잔치 오신 하객분이신가요? 안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주저앉은 저를 보며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몇 년 전 아웃렛에서 샀던 밋밋한 베이지색 원피스. 미용실 근처도 못 가보고 집에서 드라이기로 대충 말아내린 머리. 안에는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호호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문 밖에 버려진 불청객처럼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러움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10년 가까이 그들의 호구로 전락시켰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이자 그들의 얄팍한 허영심을 향한 차가운 살기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가 식탁을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당신들이 거짓말을 쳤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꽉 쥔 주먹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저 안에 난입해서 소리를 지른다면 시어머니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것 봐라. 내가 절에서 사돈댁 보기 창피해서
오지 말라고 한 거다. 교양 없고 무식한 며느리다. 라며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들 테니까요. 저는 그들이 저를 깎아내릴 빌미를 단 1%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저는 툭툭 옷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호텔 직원에게 아주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객이 아닙니다. 이 홀 예약과 결제를 담당하는 매니저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금 결제 취소 건으로 예약자 본인이 직접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유리문 너머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건배 제의를 하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웃어두시길. 이제 당신들의 그 화려한 잔치는 제가 제 돈을 회수하는 순간 가장 비참한 망신으로 끝날 테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약 관리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10년 동안 호구 잡혔던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완벽하고 우아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호텔 예약 관리실은 연회장 복도 끝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던 40대쯤 되어 보이는 매니저가 고개를 들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업무로 오셨습니까? 저기 3층 로즈홀 돌잔치 예약건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예약자 본인인데 결제했던 예약금 100만 원을 지금 바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매니저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즈홀이요? 지금 행사 진행 중이신데 혹시 예약금이 아니라 전체 식대 결제를 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요, 예약금 취소입니다. 사정이 좀 생겨서 제가 낸 돈은 거두어야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와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신분증과 결제했던 카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신분증과 카드를 내밀자 매니저는 잠시 난처한 얼굴로 모니터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님, 지금 예약금을 취소하시게 되면 예약금으로 묶여있던 100만 원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식장에서 행사를 치르고 계신 혼주분들께서 오늘 당장 현장에서 전체 식대를 전액 결제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결제하실 겁니다. 바로 처리해 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원칙대로 단말기에 제 카드를 꽂았습니다. 띠딕하는 기계음과 함께 영수증이 출력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는 선명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지난 10년 동안 무거운 바위처럼 짓누르던 체증이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처리되셨습니다. 그럼 이 변경 사항과 잔금 결제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식장으로 가서 돌잔치 혼주분께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서류를 챙겨 들고 앞장섰고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 나섰습니다. 로즈홀 유리문 앞에 다시 섰을 때 안에서는 한창 돌잡이 행사가 진행되려던 참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정중한 태도로 홀 안으로 들어가 사돈 어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시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무어라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시누이의 표정이 일순간 하얗게 질리며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놀란 눈으로 매니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매니저가 손을 들어 연회장방, 즉 제가 서 있는 유리문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사돈 어른들에게 둘러대듯 허리를 굽히고는 시누이의 팔뚝을 잡아 끌며 식장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시어머니는 사돈댁이 들을까봐 소리도 제대로 못 지르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야, 너, 내가 여기 어떻게... 아니, 지금 내가 예약금을 취소했다고? 미쳤어? 너 지금 사돈댁도 다 계신 잔칫집에서 뭐 하는 짓이야? 시누이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매니저의 눈치를 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옳게. 갑자기 예약금을 취소하면 어떡해? 저 직원이 나보고 지금 당장 밥값 400만 원을 내 카드로 전액 결제하라잖아. 미쳤어. 진짜? 저를 다그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만 원짜리 명품과 한복으로 치장했지만 그 잘난 허영심을 지탱하고 있던 건 촌스럽고 수수한 며느리가 낸 100만 원짜리 예약금이었습니다. 저는 제 팔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하지만 힘있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밤새 열이 펄펄 끓고 눈이 뒤집혀서 응급실에 있다면서요? 잔치도 당일 취소됐으니 위약금 물게 돈이나 보내라면서요. 그래서 제 돈 아까워서 위약금 줄여보려고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아프다던 조카가 아주 쌩쌩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수수한 모습은 사돈댁에 보이기 부끄러우셨어요? 그래서 미용실 가는 것도 쏙 빼놓고 오지 말라고 끔찍한 거짓말까지 하신 거고요. 그런데 제 모습은 창피하셨어도 제 지갑에서 나온 돈은 하나도 안 창피하셨나 보네요. 옳게. 그게 아니라 오해가. 시누이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요. 저한테 거짓말까지 쳐놓고 그 안에서 사돈 어른들 모셔놓고 제가 낸 돈으로 생색내셨잖아요. 잔치 취소됐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제 돈 취소한 겁니다. 식대 잔금은 두 분이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돈 어른들 모셨으니 아가씨가 직접 결제하세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시누이의 시어머니, 즉 사돈 어른이 갸우뚱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사돈, 밖에서 왜들 안 들어오고 그래요? 식대 결제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은 뉘신지. 사돈 어른의 등장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당황한 그들을 뒤로 한 채 사돈 어른을 향해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외숙모되는 사람입니다. 조카 첫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 명의로 된 예약금 결제권을 취소하러 잠시 들렀습니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 식대 결제는 아가씨가 알아서 잘할 테니 편하게 식사하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도 밥상을 엎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복수보다 완벽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허영심과 거짓말이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사람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결제 취소 영수증을 보여주며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담담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평소 제 편을 들면서도 시댁과 부딪히는 걸 두려워했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질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내 처가 사돈 어른들 앞에서 우리 망신을 줬다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향해 남편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엄마는 수진이가 엄마 딸보다 만만하고 우스웠어? 며느리 돈은 좋고 며느리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랑 나도 이제 가족 안 해. 다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날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전세 만기가 되자마자 시댁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신도시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뷔페에서 400만 원을 결제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사돈댁 앞에서 어떻게 변명을 했는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 삶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속이 시원하기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제 얼굴에 바를 좋은 영양크림을 샀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참 편안해 보이더군요.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헌신을 바치기보단 나 자신과 우리 세 식구를 아끼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에 갇혀 혼자 소가리를 하는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피 같은 돈과 시간은 오직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번 돈으로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과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삶이 온전히 제 것이 된 것 같아 참 평화롭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시원하고 통쾌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